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밤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남산의 초승달조차 희미하게 삼켜버렸고, 마포, 나루터 목공소로 불어닥치는 강바람은 진흙에 미드로 한것부 비릿함과 썩은 나무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늙은 목수 박노인은 피 묻은 끈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인의 가슴에서 흐르는 검붉은 피가 비단옷을 적시고 바닥의 톱밥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려 기괴한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박노인은 그저 상처를 막아보려 했을 뿐이었으나 상황은 그를 잔혹한 살인기로 몰아가고 있었으니 하늘도 무심하였다. 최객주의 거대한 몸뚱이가 차가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원통함을 호소하듯 부릅뜬 눈은 검은 천장 너머의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노인의 손에 들린 낡은 끌 끝에서는 붉고 끈적한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려 그의 투박한 손등을 타고 흘렀다. 그는 평생 나무를 깎아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온 선량한 장인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살자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정정만이 감도는 공방 안에는 오직 피냄새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가득 차 있었고,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막을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었다. 갑자기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와 횃불이 정막을 깨뜨리며 들이닥쳤고, 옥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지붕 위의 까마귀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피 묻은 흉기를 든 노인을 본 포교는 즉시 포박을 명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박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달싹였으나 극도의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아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붉게 타오르는 횃불 아래서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무자비한 관군들은 그가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거칠게 밀어붙였다. 내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내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 포교의 고함이 공방을 뒤흔들었고, 이는 빛 독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라 단정짓기에 더할 나위 없는 광경이었다. 늙고 힘없는 목수는 젊은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 아래 신음하며 바닥을 기어다닐 뿐이었다. 평생을 함께 해온 그의 분신과도 같은 끌은 살인의 증거물로 압수되어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노인의 절망적인 눈빛은 짓밟힌 자존심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포졸들이 노인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동안 흥분한 그들 중 누구도 시신의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최객주의 가슴에 난 상처는 예리한 비수가 단번에 뼈와 살을 뚫고 지나간 듯 매끄럽고 좁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반면 박노인의 끌은 투박하고 날이 무뎌 단단한 나무를 깎을 때나 쓰는 물건이었기에 결코 그런 날렵한 자상을 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진실은 밤의 어둠과 관료들의 나태함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소란스러운 틈바구니 속 공방 구석에 쌓인 나무 상자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소년 돌석이었다. 그는 박노인이 비오는 날 자신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저 순박한 노인이 사람을 죽였을 리 만무하다고 믿었다. 소년은 공포에 질린 채로도 눈을 크게 뜨고 현장을 지켜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와 의구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돌석은 어릴 적부터 마포나루에서 생선의 배를 가르며 날카로운 칼날이 지나간 자국을 수없이 보아왔기에 상처의 모양만 보아도
흉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멀리서 훔쳐본 최객주의 상처는 결코 둔탁한 끌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명백히 얇고 날카로운 검에 의한 것이었다. 소년의 눈은 공포보다 진실을 향한 열망으로 빛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에 미세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포졸들이 떠나고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오자 돌석은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참혹한 현장으로 다가갔다.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바닥을 살폈다. 널빤지 틈으로 보이는 현장은 처참했지만 소년의 시선은 시신이 아니라 바닥에 찍힌 흐릿하고 수상한 발자국을 향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정문이 아닌 채지대가 있는 뒷문으로 향하는 일반인은 절대 다니지 않는 길로 이어져 있었다. 날이 밝자 마포 어시장에는 지난밤의 살인사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박노인의 불행을 동정하거나 혹은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돌석은 생선 좌판을 지키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간밤의 목공소에 가 있었다. 그는 생선을 사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 대신 그들의 신발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진범은 반드시 이 근처에 어떠한 흔적이라도 남겼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젊은 관리가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시끌벅적한 시장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그는 형조의 신임 정랑 이몽룡으로 코를 막으며 시장의 악취를 혐오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그 눈길은 은밀히 사건 현장인 목공소를 향하고 있었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다듬는 척하며 그를 곁눈질했다. 저렇게 고귀한 분이 왜 이 아침부터 비린내 나는 어시장을 배회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 정랑의 발에는 흙먼지 하나 없는 고급 가죽신이 신겨져 있어 시장 바닥의 오물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잠시 멈춰서서 부채로 신발굽을 톡톡 터는 순간 돌석의 매서운 눈이 신발 틈에 끼어있던 덩어리진 진흙 조각을 포착했다. 그것은 시장 바닥에 메마른 누런 흙이 아니었다. 검고 끈적하며 윤기가 흐르는 마치 썩은 갯벌에서 퍼올린 듯한 검은 진흙이었다. 마포나루의 번화가 어디에도 그런 검은 진흙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돌석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것은 목공소 뒤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갈대숲 삽지대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흙이었다. 고귀하신 나리께서 왜 하필 그 더럽고 위험한 진창을 밟으셨을까? 돌석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어젯밤 자신이 느꼈던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돌석은 좌판을 팽개치고 이 정랑의 뒤를 밟기로 결심했으니 이는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들키면 경을 칠 일이었으나 억울하게 잡혀간 박노인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른거려 멈출 수 없었다. 관리는 유유히 기와집들이 늘어선 북촌 방향으로 향했고 돌석은 그림자처럼 담벼락에 붙어 숨죽여 이동했다. 그의 맨발은 차가운 돌바닥 위를 소리 없이 달렸고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번득였다. 이 정랑의 저택은 웅장하고 높은 담장에 둘러싸여 있어 감히 접근조차 하기 힘든 위험을 풍겼다. 돌석은 뒷담에 뻗은 늙은 감나무 위로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기어 올라가 안을 훔쳐보았다. 마당에서는 하인이 주인의 신발을 받아들고 수도가로 가져가고 있었다. 돌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저 신발 밑창에 붙은 흙이 물에 씻겨 내려가면 박노인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도 영영 사라질 것이었다. 하인이 솔질을 시작하자 신발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와 수도가 바닥을 적셨다. 돌석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저것은 단순한 진흙이 아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 특유의 가시조개들이 서식하는 그곳의 흙이 분명했다. 그곳은 어제 범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주로로 이용했을 법한 유일한 뒷길이었으며 그 흙은 범인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것이었다. 어젯밤 그 시각은 썰물 때였기에 물이 빠져야만 드러나는 갯벌길을 범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정랑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돌 속의 머릿속에서 바위처럼 굳어졌으나 물증은 이제 막 씻겨 내려가는 검은 물과 그 속에 섞여 있을 미세한 조개 껍데기뿐이었다. 돌석은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다. 힘없는 아이가 권력에 맞서기 위해선 더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다. 소녀는 나무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다시 돛지대를 향해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직접 그 흙을 채취하여 범인의 신발에서 나온 것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무모한 짓일지 모르나 천한 생선, 장수,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자 저항이었다. 강바람이 그의 땀에 젖은 등을 식혀주었고 그의 눈앞에는 오직 박노인의 해맑은 웃음만이 어른거렸다. 엣지대에 도착한 돌석은 망설임 없이 검은 뻘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썩은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기며 범인이 남겼을지 모를 발자국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갈대숲 사이 희미하게 남은 가죽신에 눌린 자국과 그 속에 박힌 깨진 가시조개 조각을 발견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작은 조각은 마치 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진흙과 조개 조각을 소중하게 헝겊에 쌌다. 이것이 박노인의 목숨을 구할 동아줄이자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을 겨눌 칼날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 소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인하게 빛났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고 진흙투성이 소년은 거대한 파도에 맞서기 위해 일어섰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마포나루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찬 듯 보였으나 사람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간밤에 일어난 참혹한 살인사건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에 상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렸고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돌석은 자신의 생선 좌판 앞에 앉아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육신을 떠나 굳게 닫힌 목공소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눈앞에 놓인 싱싱한 고등어의 푸른 등은 차갑게 식어가던 최객주의 시신을 떠올리게 했고 도마 위에 흩뿌려진 생선 내장은 목공소 바닥에 혈흔과 겹쳐 보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칼을 들어 생선을 다듬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지난밤의 잔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돌석의 아버지는 평생을 강물 위에서 보낸 노련한 어부였으며 어린 아들에게 항상 물의 이치를 가르쳤었다. 물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흐르는 대로 흔적을 남기고 거스르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그 말은 돌석의 삶을 지탱하는 신조가 되었고 그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물길을 읽듯 이면의 흐름을 보려 노력했다. 박노인이 범인이라는 관아의 발표는 마치 강물이 산으로 흐른다는 말처럼 이치에 맞지 않았다. 늙고 병약한 노인이 건장한 거구를 단숨에 제압했다는 것은 거센 물살을 거스르는 조각배와도 같은 모순이었다. 돌석은 도마 위에 꽂힌 칼을 뽑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녀는 냄새나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목공소 뒤편에 허물어진 담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포졸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으나 그들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잡담을 나누느라 경계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돌석은 쥐새끼처럼 재빠르게 담벼락 개구멍을 통과하여 마당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텅 빈 공방은 죽음의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에 흩어진 톱밥들은 핏물을 머금어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최객주가 쓰러져 있던 자리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시신은 이미 치워지고 없었지만 벽과 바닥에 남은 핏자국은 그날의 참극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돌석의 눈은 예리하게 빛나며 튀어오른 핏방울의 방향을 쫓았다. 피는 물과 같아서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튀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벽에 묻은 혈흔은 이상하게도 바닥에서 위로 솟구친 것이 아니라 옆으로 길게 흩뿌려져 있었다. 만약 박노인이 정면에서 끌을 내리찍었다면 피는 사방으로 튀거나 아래로 흘러내려야 마땅했다. 그러나 저 흔적은 마치 숙련된 검객이 횡으로 베고 지나간 듯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돌석은 공방 한 구석에 놓인 박 노인의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평소 오른쪽 어깨가 좋지 않아 무거운 망치질을 할 때면 늘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곤 했다. 그런 노인이 사람의 뼈를 뚫을 만큼 강한 힘으로, 그것도 한 번에 급소를 찔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벽에 남은 핏자국은 범인이 왼손잡이이거나 혹은 피해자의 뒤쪽이나 측면에서 기습적으로 공격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박노인은 오른손잡이였고 정직하게 마주보고 작업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톱밥들을 유심히 살피던 돌석의 눈에 또 다른 부조화가 포착되었다. 박노인의 신발은 밑창이 다다른 집신이라 톱밥 위에 뭉개진 흔적을 남길 뿐이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에는 톱밥이 깊게 패인 또렷하고 일정한 간격의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굽이 단단한 가죽신을 신은 자가 급박하게 움직일 때 생기는 흔적이었다. 관아의 늙은 오자기는 이를 간과했거나 혹은 보고도 못 본 척한 것이 분명했다. 돌석은 입술을 깨물며 그 발자국이 이어지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발자국은 공방의 정문이 아닌 뒷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썩은 갈대와 진흙이 뒤덮인 습지대로 평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다. 범인은 이를 저지른 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곳으로 달아난 것이 확실했다. 돌석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노인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참극을 목격하고 당황했을 뿐이었다. 진짜 범인은 어둠을 틈타 뒷문으로 들어와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고 다시 그곳으로 사라진 것이다. 돌석은 다시금 최객주의 상처를 떠올렸다. 좁고 깊은 자창. 그것은 뭉툭한 끌이 억지로 뚫고 들어간 상처가 아니었다. 생선 장수로서 수천 마리의 고기를 다루어 본 돌석은 안다. 날이 무딘 칼로는 생선 껍질조차 깔끔하게 가르지 못한다는 것을, 하물며 두꺼운 비단옷과 사람의 근육을 단숨에 뚫으려면 그 흉기는 아주 얇고 예리하며 날카롭게 연마된 것이어야 했다. 박노인의 끌은 나무의 결을 다듬는 도구이지 살을 파고드는 무기가 아니었다. 이 모든 정황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범인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자이며 무기를 다루는데 능숙하고 지리에 밝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돌석은 아침에 마주친 이몽룡 정랑의 말끔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장식용 은장도, 그리고 그의 신발에 묻어있던 검은 진흙, 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물기를 읽을 줄 아는 돌석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다가가 문을 살짝 밀어보았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곳은 밀물 떼면 물이 차오르고 썰물 떼면 갯벌이 드러나는 곳이었다. 범인이 이곳으로 도망쳤다면 그의 신발에는 반드시 그곳 특유의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아침에 보았던 이 정랑의 신발 밑창에 묻어있던 그 검은 흙, 그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가져온 명백한 증거물이었다. 돌석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흙은 물을 기억한다. 범인이 아무리 권세가 높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가 밟은 흙은 그의 동선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가 흘린 피의 궤적은 그의 동작을 증언하고 있었다. 관아의 높은 어른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있을지 모르나 마포나루의 자연은 진실을 품고 있었다. 공방을 빠져나온 돌석은 곧장 강가로 향했다. 물살이 거세지는 곳,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는 지점을 찾아야 했다. 그는 범인이 흉기를 어딘가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만약 그 얇고 날카로운 흉기가 발견된다면 둔탁한 끌이 범행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었다. 강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돌석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의 결의에 찬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둑에선 돌석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진실을 던져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강물은 언제나 무언가를 토해내기 마련이었다. 그는 바지를 걷어올리고 차가운 물 속으로 발을 담갔다.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아래 감촉을 느끼며 그는 자신이 지금 거대한 권력이라는 탕류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지혜와 박노인을 구하겠다는 일념이 있었으니까. 돌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범인이 숨었을 법한 갈대숲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진흙탕 위에는 수많은 개 구멍과 새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만 그는 인간이 남긴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찾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갈대가 인위적으로 꺾여 있는 지점을 발견했다. 누군가 급하게 지나가며 밟은 흔적이었다. 그 길은 정확히 목공소 뒷문에서 강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꺾인 갈대들 사이에서 돌석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비단 옷에서 떨어진 작은 옷감 조각이었다. 가시덤불에 걸려 찢겨나간 듯한 그 푸른색 천조각은 이 정랑이 입고 있던 도포의 색깔과 정확히 일치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진흙과는 또 다른 범인의 실체를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였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석은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경보를 울렸다. 그는 천조각을 품속 깊이 감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제방 위에서 삿갓을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거리감을 무시하고 돌석의 피부를 찔러왔다. 돌석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허리를 굽혀 조개를 줍는 신음을 했다. 자신이 그저 철없는 아이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사내는 잠시 더 돌석을 응시하다가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적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자신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제 돌석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생겼다. 범인의 동선을 증명할 검은 진흙의 지식, 그리고 범인의 존재를 증명할 푸른 옷감 조각.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관아의 썩은 관리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이 꼼짝 못할 논리와 물증이 더 필요했다. 돌석은 강물을 향해 한 줌의 물을 뿌리며 맹세했다. 반드시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이 흐린 물을 맑게 되돌려 놓겠노라고. 소녀는 젖은 발을 끌며 다시 시장통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구상되고 있었다. 범인이 남긴 흙을 채취하여 비교하는 것. 그것이 다음 단계였다. 그는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으로 몸을 숨기며 사냥꾼의 눈빛을 한 채 북촌 쪽을 다시 한번 응시했다. 싸움은 이제 막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관아의 높은 문턱은 천안 생선 장수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다. 돌석은 품속에 갈대밭에서 주운 푸른 옷감 조각을 소중히 품고 포도청 앞을 서성였으나 위험 있는 제복을 입은 포졸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용기를 내어 다가간 돌석이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비릿한 생선 냄새를 맡은 문지기가 코를 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천한 것이 감히 관청 앞에서 알짱거린다며 휘두른 창대 끝이 돌석의 어깨를 매몰차게 찔러왔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었고 품고 있던 희망도 흙바닥에 처박히는 듯했다. 박노인은 범인이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돌석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혀를 차며 미친 아이 취급을 했고 포졸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그를 짐승 쫓듯 내몰았다. 신분의 귀천이 목숨의 경중마저 결정하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자의 진실은 힘 있는 자의 거짓보다 가벼운 법이었다. 돌석은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으나 그것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속으로만 타들어갔다. 돌석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마포나루의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소매로 거칠게 눈가를 훔쳐냈다. 울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었다. 관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스스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어 그들의 코앞에 들이미는 수밖에 없었다. 옷감 조각 하나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범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돌석은 다시금 금지된 구역인 목공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밤의 목공소는 낮보다 더욱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추었고 바닥에 널브러진 공구들은 마치 고문기구처럼 섬뜩하게 보였다. 돌석은 톱밥이 수북하게 쌓인 바닥을 손으로 일일이 훑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거친 나무 조각과 차가운 톱밥의 감촉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범인이 격렬하게 움직였다면 혹은 최객주와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흘렸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톱 밑에 나무 가시가 박히는 고통도 잊은 채 바닥을 뒤지던 돌석의 손끝에 이질적인 감촉이 닿았다. 그것은 나무의 거친 질감이 아닌 매끄럽고 차가운 무언가였다. 돌석은 톱밥 무더기를 헤치고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달빛에 비추어 본 그것은 손톱만 한 크기의 청자 조각이었다. 투박한 목공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은한 비취색 광택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파편이었다. 돌석은 숨을 멈추고 그 조각을 자세히 관찰했다. 단순한 그릇 조각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세공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단면은 날카롭게 깨져 있었다. 순간 돌석의 뇌리에 아침에 보았던 이몽룡 정랑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합죽선 그리고 그 부채 끝에 매달려 찰랑거리던 화려한 선추, 그것은 양반들이 멋으로 매다는 장신구였는데 옥이나
호박 혹은 도자기로 만든 구슬 형태가 많았다. 이 청자 조각은 바로 그 선추의 일부가 틀림없었다. 범인은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혹은 도망치다 어딘가에 부딪혀 부채 장식의 일부를 깨뜨린 것이다. 톱밥 속에 파묻혀 있어 관아의 오작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증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정랑이 이 누추한 목공소 안에 들어왔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고귀하신 나리의 부채 장식이 왜 살인 현장의 톱밥 구덩이 속에서 나온단 말인가. 돌석은 전율했다. 옷감 조각이 범인의 도주로를 증명한다면 이 청자 조각은 범인이 현장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헝겊에 싸서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이제 퍼즐의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공방 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낮에 들었던 포졸들의 둔탁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접근하는 살기를 띤 발소리였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작업대 밑의 어둠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겨있던 뒷문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다. 사내는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바닥을 훑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낮에 강둑에서 돌석을 지켜보던 그 삿갓쓴 사내임이 분명했다. 범인은 자신이 흘린 증거를 회수하기 위해 하수인을 보낸 것이다. 이것도 사내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돌석이 방금 뒤졌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빌어먹을 분명히 여기서 깨졌는데. 사내의 입에서 나온 낮고 거친 욕설이 돌석의 귀에 박혔다. 범인들도 선추가 깨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남겨지면 곤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돌석이 찾은 청자 조각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셈이었다. 돌석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사내와의 거리는 불과 3걸음. 만약 들킨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작업대 밑에 먼지가 코를 간지럽혔지만 재채기를 참느라 눈물이 고였다. 사내는 톱밥을 헤집으며 점차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찾는 물건이 나오지 않자 그는 거칠게 도구들을 발로 걷어찼고 그중 톱 하나가 날아가 돌석이 숨은 작업대 다리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냈다. 정적이 흘렀다. 사내의 움직임이 딱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작업대 쪽을 바라보았다. 등불의 빛이 돌석이 숨어있는 어둠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다. 돌석은 손에 쥔 톱밥 한 줌을 꽉 쥐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판사판이었다. 사내의 얼굴이 작업대 밑으로 쑥 들어오는 순간 돌석은 쥐고 있던 톱밥을 사내의 눈을 향해 힘껏 뿌렸다. 으아! 내 눈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주는 틈을 타 돌석은 튀어나가듯이 작업대 밑을 빠져나왔다. 뒷문은 사내가 막고 있었기에 유일한 탈출구는 정문뿐이었다. 돌석은 젖먹던 힘을 다해 달렸다. 뒤에서 사내가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석은 공방 안에 쌓여있던 목재들을 무너뜨려 추격을 방해했다. 와르르 무너지는 나무 소리와 함께 사내의 발이 묶이는 소리가 들렸다. 공방을 빠져나온 돌석은 어둠이 깔린 시장 골목으로 맹렬히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고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미로 같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꺾으며 달렸다. 이곳은 자신의 놀이터이자 앞마당이었다. 지리에 익숙지 않은 자객 따위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곳이었다. 어느새 추격자의 발소리는 멀어졌지만 돌석은 안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한참을 달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낡은 선앙당 고목 아래에 도착해서야 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가슴팍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청자 조각이 따뜻한 체온을 머금은 채 안전하게 들어있었다. 그는 살아남았고 증거도 지켜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옥에 갇혀있을 박노인의 눈망울 같았다. 돌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그는 범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증거를 가진 유일한 적이 되었다. 놈들은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스스로의 죄를 자백한 꼴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의 의미를 밝혀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줄 사람을 찾는 일이었다. 포도청의 졸개들은 믿을 수 없었다. 더 높고 더 공명정대한 힘이 필요했다. 돌석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최근에 부임했다는 강직하기로 소문난 한성부 판윤. 비록 소문에 불과할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승부를 걸어볼 수밖에 없었다. 돌석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일어섰다. 밤은 깊었지만 그의 눈은 새벽을 기다리는 샛별처럼 초롱초롱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할 것이다. 천한 생선장수 소년과 고귀한 살인자 관리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비웃을지 모르나 그 계란 안에는 바위를 깨뜨릴 진실이라는 병아리가 자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돌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 들린 작은 청자 조각이 달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파편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세상을 도려낼 예리한 칼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포나루의 하늘은 납색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돌석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얼굴에 숯검댕을 칠한 채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통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난밤의 추격전으로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의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품속에 감춘 청자 조각은 마치 불덩이처럼 가슴을 뜨겁게 달구며 그에게 멈추지 말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자신이 주운 그 파편이 정말로 이몽룡 정랑의 것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나루터는 세곡선들이 들어오는 날이라 아침부터 인부들의 고함과 집마차의 바퀴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관아의 관리들이 세곡 검수를 위해 나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문이 열리고 익숙한 푸른 도포 자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몽룡 정랑이었다. 그는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오물덩어리를 밟은 듯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렸다. 그의 곁에는 서슬퍼런 칼을 찬 호위무사들과 하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돌석은 짐꾼들 틈바구니에 섞여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접근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그는 호흡을 조절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이 정랑은 작업이 늦어진다며 인부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 게으른 것들아, 해가 중천에 떴거늘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느냐. 그의 고함에 인부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쥐고 있던 합죽선으로 인부 십장의 어깨를 거칠게 내리쳤다. 돌석의 시선은 오직 이 정랑의 손에 들린 합죽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고급 대나무로 만든 부채살은 윤기가 흘렀고
부채 끝에는 붉은색 비단 매듭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했다. 보통 양반들의 부채라면 그 매듭 끝에 화려한 선추가 달려 있어야 마땅했다. 옥이나 호박 혹은 귀한 도자기로 만든 장신구가 무게중심을 잡아주어야 부채가 품위 있게 펼쳐지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 정랑의 부채 끝에 매달린 붉은 매듭은 텅 빈 채 바람에 허망하게 흩날리고 있었다. 돌석은 마른 침을 삼켰다. 매듭의 끝부분은 무언가가 억지로 뜯겨나간 듯 실밥이 터져 있었다. 지난밤 목공소 톱밥 더미 속에서 발견한 청자 조각, 그리고 그 단면에 남아있던 끊어진 붉은 실오라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정랑은 범행 당시 혹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선추가 깨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거나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수습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돌석의 손이 품속의 청자 조각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확증이었다. 그때 이 정랑의 곁을 지키던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삿갓을 눌러쓴 덩치 큰 사내였는데 유독 눈을 계속 비비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짓무른 자국이 선명했다. 돌석은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지난밤 목공소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이 뿌린 톱밥 세례를 맞았던 바로 그 자객이었다. 놈은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마치 어젯밤 놓친 쥐새끼를 찾고 있는 독사 같았다. 돌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쌀까마니 뒤로 몸을 숨겼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놈들은 이미 돌석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석은 바로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 정랑과 자객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였다. 바람결에 그들의 목소리가 드문드문 실려왔다. 찾았느냐? 이 정랑의 낮고 신경질적인 목소리였다. 자객은 고개를 조아리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면목 없습니다. 놈이 워낙 날쌘데다 눈을 다치는 바람에 이 정랑은 혀를 차며 부채로 자객의 가슴을 쿡 찔렀다. 쓸모없는 놈.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알지 않느냐. 만약 그것이 밖으로 새나가는 날에는 내 눈목이 먼저 떨어질 줄 알아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그 물건이 바로 선추 조각임을 돌석은 확신했다. 이 정랑은 초조한 듯 부채를 폈다 접었다를 반복했다. 텔르륵 탁, 텔르륵 탁. 그 소리는 마치 돌석의 심장 박동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듯 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분명히 이 근처 쥐새끼들 중 하나다. 냄새나는 생선 장수놈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다니 샅샅이 뒤져라. 의심 가는 놈은 족쳐서라도 찾아내. 그의 명령에 자객과 하인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돌석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다. 그는 짐꾼들이 쌀가마니를 나르는 틈을 타 마치 짐을 나르는 일꾼인 척하며 자연스럽게 무리 속에 섞여들었다. 무거운 가마니를 진척하며 어깨를 구부리고 걸음을 옮겼다. 자객 중 한 명이 돌석의 바로 옆을 지나갔다. 돌석은 숨을 멈추고 땅만 보고 걸었다. 자객의 시선이 잠시 돌석의 등에 머물렀으나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다. 천만다행이었다. 시장통을 빠져나온 돌석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증거는 확보했다.
범인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린단 말인가? 포도청은 이미 그들과 한패거리일 가능성이 높았다. 증거를 들고 갔다가는 오히려 증거 인멸과 함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권력의 카르텔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어 힘없는 소년이 뚫고 들어가기엔 너무나 견고했다. 그때 돌 속의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며칠 전 시장 상인들이 나누던 이야기였다. 새로 부임한 한성부 판윤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를 정비하고 암행을 즐겨한다는 소문이었다. 비록 뜬 소문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돌석에게 남은 희망은 그것뿐이었다.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목숨을 건 최후의 도박을 해야만 했다. 돌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손은 여전히 가슴 속 청자 조각을 쥐고 있었다. 이 작은 조각이 거대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 아니, 깨뜨려야만 했다. 박노인의 억울한 눈물과 자신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물의 이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돌석은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북촌에 있는 한성부 판윤의 사저로 가는 길을 머릿속에 그렸다. 하지만 대놓고 찾아갔다가는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이 정랑의 수하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컸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판윤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거나 그의 눈에 띌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야 했다. 돌석은 시장통 광대들이 하던 재주를 떠올렸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었다. 돌석은 근처 냇가로 가서 얼굴에 검댕을 씻어냈다. 이제 숨는 것은 끝났다.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야 할 때가 왔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리부채 끝이 허전하시겠습니다. 제가 그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드리죠. 바람이 불어와 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소년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을 잡으러 갈 차례였다. 돌석은 북촌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이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 쏟아질 소나기는 이 더러운 세상을 깨끗이 씻어내릴 수 있을까? 돌석은 빗방울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폭풍우가 몰아칠수록 물길은 더욱 거세지는 법이니까 하늘에서 기어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는 마포의 흙먼지를 잠재우고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기세였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과 공포는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돌석은 빗속을 뚫고 한양 도성 밖 천민들이 모여 사는 반촌으로 향했다. 그곳은 도살업자나 오작인처럼 죽음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반 양반들은 발길조차 하지 않는 음습한 곳이었다. 돌석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최객주의 시신을 거만했던 늙은 오작인 마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무너져가는 초가집들 사이로 비릿한 피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났다. 돌석은 기억을 더듬어 마씨의 집을 찾았다. 문짝이 다 떨어진 허름한 방 안에서는 대낮부터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마씨는 쭈그리고 앉아 탁한 막걸리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손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돌석이 인기척을 내며 들어서자 마씨는 깜짝 놀라 사발을 떨어뜨렸다. 누구냐? 관아에서 왔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돌석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마포나루 생선 장수 돌석입니다. 어르신께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마씨는 안도하는 듯 하면서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다. 생선 장수놈이 여긴 웬일이냐? 재수 없으니 썩 꺼져라.
돌석은 물러서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최객주님의 거만에 대해서입니다. 단계 그러고 강상궁도로 달하는 강상궁도로 원국해 사는 어르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처는 박노인의 끌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미친놈, 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건 명백한 끌자국이었다. 관아에서도 그리 판결을 내렸어. 돌석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씨를 노려보았다. 거짓말입니다. 끌은 둔탁하여 살을 지식입니다. 하지만 최객주님의 상처는 깨끗하게 베인 자창이었습니다. 어르신처럼 평생 시신을 만져온 분이 비수와 끌의 상처를 구별 못하실 리 없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게냐. 마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돌석은 그 목소리에 섞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었다. 돌석은 품속에서 청자 조각을 꺼내 마씨 앞에 낡은 나무상 위에 올려놓았다. 범인은 짐승 같은 힘을 가진 노인이 아닙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부채 끝에 귀한 선추를 매달고 다니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마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청자 조각을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오작인 생활 수십 년에 양반들의 놀이개나 장신구를 많이 보아온 그였다. 이것이 싸구려가 아닌 고관 대작들이나 지닐 법한 최고급 청자임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이걸 어디서 났느냐? 마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돌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살인 현장인 목공소 톱밥 더미 속입니다. 범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돌석은 말을 이었다. 범인은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갯벌이라 발이 푹푹 빠지죠. 저는 범인의 신발에 묻어있던 검은 진흙과 깨진 가시조개 조각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왜 거짓 검안서를 쓰셨습니까? 박노인이 억울하게 죽어도 좋단 말입니까? 돌석의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나왔다. 마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깊은 주름 사이에 고인 눈물이 탁한 술방울처럼 흘러내렸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검안을 하기도 전에 높은 분이 사람을 보내왔어. 끌로 죽은 것으로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놈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협박했단 말이다. 마씨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힘없는 자의 비굴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처절한 고백이었다. 돌석은 마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무게가 없습니다. 어르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비수에 의한 것이라는 진실, 그것 하나만 밝혀주십시오. 마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된다, 안 돼. 놈들은, 우리 같은 하루살이들은 파리 잡듯 죽일 거야. 이 정랑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럼 이대로 평생 귀신 씨인 채 사시겠습니까? 돌석이 매섭게 몰아붙였다. 박노인이 처형당하는 날, 그 원혼이 매일 밤 어르신 꿈에 나타날 겁니다. 저 조각을 보십시오. 하늘이 범인의 꼬리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돌석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뜨거운 열기가 마씨의 얼어붙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마씨가 떨리는 손으로 방구석에 낡은 괴짝을 열었다.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내가 그날 밤 몰래 적어둔 진짜 검안 기록이다. 그는 종이를 돌석에게 내밀었다. 상처의 깊이와 폭 흉기의 형태를 적어 놓았다. 양날의 비수, 그것도 아주 얇고 예리한 검이다. 아마도 호신용으로 숨기고 다니는 암기안치 일개다. 돌석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드디어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마씨는 한숨을 쉬며 다시 술사발을 들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나도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내일 한성부 판윤 대감이 숭례문으로 행차하신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억울한 사정을 가진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다지. 그것은 돌석이 기다리던 기회였다. 하지만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이 정랑 쪽에서도 그 행차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돌석은 검한 기록을 품속에 잘 갈무리했다. 내일 숭례문 앞에서 뵙겠습니다. 어르신도 부디 용기를 내주십시오. 돌석은 깊게 절을 하고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돌석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그에게는 범인의 동선을 입증할 진흙, 범인의 존재를 입증할 청자 조각, 그리고 범행 도구를 입증할 진짜 검안서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을 되찾은 늙은 오작인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 돌석은 빗물을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뒤에 숨어있을 해를 상상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다. 그는 이 정랑이 부채 속에 숨기고 있다는 그 비수의 정체를 밝혀내고 박 노인의 목에 씌워진 멍에를 벗겨낼 것이다. 마포의 흙탕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소년의 의지는 빗속에서 더욱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돌석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내일의 거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숭례문의 거대한 문루와 그 앞에 펼쳐질 숨, 막히는 대결의 순간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오직 전진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포 나루에는 짙은 해무가 밀려와 세상의 윤곽을 흐릿하게 지워버렸다. 내일 있을 결전을 앞두고 돌석의 마음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늙은 오작인 마씨가 써준 진짜 검안서와 깨진 청자 조각을 어디에 숨길지 고민했다. 자신의 생선 좌파는 너무 허술했고 오작인의 집 또한 놈들의 감시망 안에 있을 것이 분명했다. 돌석은 어릴 적부터 자신만의 비밀 장소로 삼았던 강가 버드나무 밑둥에 썩은 구멍을 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물들을 기름 종이에 싸서 깊숙이 밀어넣고 흙과 낙엽으로 덮었다. 이것들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다. 증거를 갈무리한 돌석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 반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씨가 내일 아침 약속 장소인 숭례문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밤안개 속의 반촌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간간히 들리는 개 짖는 소리조차 오늘따라 서글프게 들렸다. 돌석이 마씨의 초가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의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을 감지했다. 항상 삐걱거리며 닫혀있던 살인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질그릇 파편들이 널려 있었다. 어르신 돌석이 낮게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술상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 거칠게 저항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불은 찢겨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마씨는 없었다. 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 발 늦었다. 이 정랑은 돌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한 자였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늙은 오작인을 납치해 간 것이다. 돌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증인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종이 한 장과 돌조각 하나뿐이었다. 마씨가 고문을 못 이겨 증거가 있는 곳을 불거나 혹은 이미 죽임을 당했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돌석은 주저앉을 수 없었다. 그때 방구석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석의 등 뒤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는 늙은이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돌석이 황급히 뒤를 돌자 문가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지난번 목공소와 시장통에서 마주쳤던 그 붉은 눈의 자객이었다. 놈은 한 손에 번뜩이는 단검을 들고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쥐새끼가 너였구나. 대단한 재주를 가졌어. 감히 정랑나리의 물건을 훔치다니. 자객은 천천히 돌석을 향해 다가왔다. 좁은 방 안에서 도망칠 곳은 없었다. 물건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자객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돌석은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살폈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이라곤 부러진 상다리 하나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자객을 노려보았다. 물건은 없다. 내가 태워버렸다. 돌석이 소리쳤다. 자객은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내 놈 눈빛이 말하고 있다. 어딘가에 숨겨뒀겠지. 죽기 전에 불게 될 것이다. 자객이 단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돌석은 날렵하게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하고 쥐고 있던 상다리를 자객의 정강이를 향해 힘껏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이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돌석은 열린 문 밖으로 튀어나갔다. 어둠 속의 추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석이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그가 놈을 유인하는 형국이었다. 돌석은 반촌의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 강가 쪽으로 달렸다. 자객은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쫓아왔다. 개섰거라 놈의 고함이 안개를 찢었다. 돌석은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놈을 유도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마포나루 서쪽에 있는 죽음의 갯벌이었다. 낮에는 평범한 갈대숲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고 밀물이 차오르면 바닥을 알 수 없는 넷으로 변하는 위험한 곳이었다. 돌석은 갯벌 입구에 도착했다. 물이 차오르고 있어 길은 이미 질척거리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섰다. 자객이 곧이어 도착했다.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자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돌석은 뒤로 물러서며 갯벌 안쪽으로 발을 디뎠다. 그는 썰물 때 드러나는 단단한 바위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외지인인 자객은 그 길을 알 리가 없었다. 오고 싶으면 와봐. 돌석이 도발했다. 격분한 자객이 망설임 없이 갯벌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두세 걸음을 떼자마자 놈의 몸이 기우뚱했다. 발이 푹 빠지며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이건 자객이 당황하며 발을 빼려 했지만 움직일수록 몸은 더 깊이 빨려 들어갔다. 그곳은 한 번 빠지면 장사라도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 같은 펄이었다. 돌석은 안전한 바위길 위에 서서 허우적거리는 자객을 내려다보았다. 이곳의 진흙은 사람을 가려받는다. 내 놈같이 더러운 피를 묻힌 자들은 삼켜버리지. 자객은 욕설을 퍼부으며 칼을 던지려 했지만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검은 진흙이 놈의 얼굴을 덮쳤다.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꼴이 꼴사나웠다. 마씨 어르신은 어디에 있느냐? 돌석이 소리쳤다. 진흙을 뱉어내며 자객이 헐떡거렸다. 쉬! 넌 늦었다. 이미 정랑나리에 사저 지하 감옥에 내일이면 시체가 되어 강물에 떠내려올 것이다. 자객의 조소에 돌석의 주먹이 떨렸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자객은 밀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갇힐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마씨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돌석은 냉정하게 판단했다. 혼자 힘으로 삼엄한 경비가 있는 사저에 침투하여 마씨를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랬다가는 둘 다 죽고 박노인의 누명은 영영 벗길 수 없을 것이다. 마씨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 정랑의 수법은 잔인하지만 명확했다. 그렇다면 돌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격은 이 정랑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의 목덜미를 무는 것이었다. 돌석은 갯벌을 빠져나와 다시 강가로 향했다. 버드나무 아래 숨겨둔 증거물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옷을 짜내며 숭례문 쪽을 바라보았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이 트면 판윤대감의 행차가 시작될 것이다. 증인은 사라졌지만 증거는 남았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돌석 자신이 남아 있었다. 어르신, 조금만 버티십시오. 제가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돌석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무기로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울 전사였다. 소녀는 젖은 신발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한양 도성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가며 다가올 거대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명이 밝아오며 한양 도성은 거대한 용이 깨어나듯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숭례문 앞 광장은 한성부 판윤대감의 행차를 구경하려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붉은색과 푸른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취타대의 요란한 악기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이몽룡 정랑은 이미 성문 곳곳에 자신의 사병들을 배치해 두었고 포졸들에게는 흉악한 도둑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검문을 강화하도록 지시해둔 상태였다. 그들이 찾는 도둑의 인상착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생선 장수 소년, 바로 돌석이었다. 돌석은 군중 틈에 섞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문 입구마다 창을 든 포졸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고 벽에는 자신의 얼굴을 대충 그린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다. 죄목은 관아, 물품 절도 및 방화미수. 돌석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놈들은 자신을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발견 즉시 베어버릴 명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전공법으로 행차 행렬에 접근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저기 봐, 이 정랑 나릿이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이몽룡이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는 말끔한 관복을 차려입고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가식적인 모습에 돌석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저 깨끗한 손에 묻은 피비린내를 아는 사람은 오직 돌석뿐이었다. 이몽룡의 시선은 웃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군중 속을 훑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자객이 돌아오지 않았으니 놈도 초조할 터였다. 돌석은 모자를 더욱 깊이 눌렀었다. 육지로 가는 길은 모두 막혔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다리 및 청계천의 수구문, 쉬커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은 도성의 오물과 빗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였다. 악취가 진동하고 쥐들이 들끓는 곳이었지만 경비병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유일한 사각지대였다. 돌석은 망설임 없이 시커먼 오물 속으로 발을 담갔다. 차가운 똥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몸에 엉겨붙었다. 돌석은 숨을 참으며 어두컴컴한 수로를 따라 기어갔다. 천장에서는 거미줄이 얼굴을 덮쳤고 발밑에서는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그가 뒤집어 쓴 오물보다 저 화려한 도포를 입은 자들의 마음속이 더 더럽다는 것을 알기에 견딜 수 있었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그는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묵묵히 전진했다. 한참을 기어간 끝에 행렬이 지나가는 대로변 하수구 격자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돌석은 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다리가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북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판윤 대감에 가마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돌석은 격자문을 밀어보려 했으나 녹이 슬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낭패였다. 여기서 나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돌석은 이를 악물고 주변을 더듬었다. 다행히 빗물에 헐거워진 돌무더기가 손에 잡혔다. 그는 있는 힘껏 돌을 들어 격자문의 연결 고리를 내리찍었다. 깡깡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밖은 취타대의 연주 소리로 시끄러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쇠창살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겨우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작은 구멍이 생겼다. 그는 젖은 몸을 웅크려 개구멍을 빠져나왔다. 그가 나온 곳은 대로변에 큰 북이 설치된 단상 아래였다. 악사들은 행렬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누구도 단상 밑에 시커먼 소년을 보지 못했다. 돌석은 숨을 고르며 행렬을 주시했다. 저 멀리 황금색 덮개가 씌워진 판윤 대감의 가마가 보였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이몽룡이 호위하듯 말을 타고 가고 있었다. 이몽룡은 마치 사냥터의 매처럼 고개를 돌리며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타나기만 해라 단칼에 베어주마라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돌석은 품속의 증거물들을 확인했다. 젖지 않게 기름종이로 꽁꽁 싸매둔 덕분에 무사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마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야 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다. 가마 주변에는 철통 같은 방어가 펼쳐져 있었고 이몽룡의 사병들은 살기가 등등했다. 만약 접근하기도 전에 잡힌다면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그 자리에서 참수당할 수도 있었다. 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공포가 발목을 잡았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냥 도망칠까? 나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노인이 불상에서 어쩌나 오늘 내일 한다던데. 시장 상인들의 웅성거림이었다. 그 말은 돌석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자신이 주저하는 이 순간에도 박노인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고 늙은 오작인 마씨는 고문당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사치였다. 돌석은 뺨을 한 대 세게 때려 정신을 차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단상 위에 놓인 예비용 징고를 발견했다. 꽹과리보다는 크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였다. 조선의 법도에는 억울한 백성이 왕이나 고위 관리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직접 호소하는 격쟁깃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비록 목숨을 건 행위였지만 공식적으로 판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행렬이 점점 가까워져 단상 앞 심리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몽룡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군중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쥐새끼는 겁을 먹고 도망쳤으리라 확신하는 눈치였다. 돌석은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렸다. 방심은 가장 큰 빈틈이었다. 돌석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내쉬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쇠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다. 이것이 그가 마시는 마지막 공기가 될지도 몰랐다. 그는 징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판윤의 가마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금이었다. 돌석은 단상 밑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오물을 뒤집어 쓴 기괴한 몰골의 소년이 갑자기 나타나자 주변의 악사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몽룡도 놀라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돌석의 동작이 더 빨랐다.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소리치며 있는 힘껏 징을 내리쳤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의 비명이었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을 무너뜨리는 천둥소리였다. 징소리가 광장을 뒤흔들며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화려한 행렬이 멈칫했고 수천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돌석을 향해 꽂혔다. 무대 위에는 오물투성이에 작은 거인이 서 있었다. 징소리의 여운이 광장을 휘감고 사라지자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악사들은 연주를 멈추었고 구경하던 백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오물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작은 소년에게 집중되었다. 돌석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가마 앞에 이몽룡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의 눈이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슬퍼런 살기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몽룡이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미친놈이 감히 대감마님의 행차를 막다니. 이몽룡이 말채찍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저놈은 관아에서 수배 중인 흉악범이다. 당장 끌어내려라. 아니,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도 좋다. 그의 명령에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단상 위로 쇄도했다. 서슬퍼런 칼날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물러서면 개죽음이었다. 그는 품속에 있던 피 묻은 거만서와 청자 조각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판윤 대감소인은 억울함을 고하러 왔습니다. 마포 살인 사건의 진범은 늙은 목수가 아니라 바로 저 말 위에 앉아있는 이몽룡 정랑입니다. 돌석의 외침은 천둥처럼 광장을 울렸다. 백성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고관대작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다니 이는 목숨을 건 고발이었다. 이몽룡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놈이 실성을 했구나. 당장 입을 닥치게 하라. 어서 목을 쳐라. 무사들이 칼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가마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직하지만 힘있는 그 한마디에 무사들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다. 황금색 가마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나왔다. 한성부 판윤 대감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로 난장판이 된 단상을 올려다보았다. 격쟁은 국법이 정한 바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비록 저 아이의 행색이 흉하나 그 사연을 듣기도 전에 칼을 쓰는 것은 법도가 아니다. 이몽룡이 말에서 뛰어내려 다급하게 읍소했다. 대감, 저놈은 도둑질을 하다가 쫓기는 천한 놈입니다. 제 앙심을 품고 이 신성한 행차를 방해하려는 수작이오니 부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판유는 이몽룡을 흘끗 보고는 다시 돌석을 향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며 네가 가진 증좌는 무엇이냐? 만약 거짓으로 관리를 모함한 것이라면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돌석은 단상에서 뛰어내려 판윤 앞에 납작 엎드렸다. 오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판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소인은 마포나루 생선 장수 돌석이라 하옵니다. 여기 있는 문서는 납치된 오작이니 목숨을 걸고 쓴 진짜 거만서이옵니다. 최객주님을 죽인 흉기는 끌이 아니라 양날의 예리한 비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바쳤다. 판윤이 종이를 받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몽룡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쥐고 있던 부채를 꽉 움켜쥐었다. 판윤이 고개를 들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로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이 정랑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돌석은 고개를 들고 이몽룡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 정랑이 손에 쥐고 있는 저 합죽선을 보십시오. 모든 시선이 이몽룡의 손으로 쏠렸다. 이몽룡은
반사적으로 부채를 등 뒤로 감췄다. 무무례한 놈. 감히 내 물건을 탐하느냐. 돌석은 외쳤다. 그 부채 끝에 달려있어야 할 선추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며칠 전 살인 현장인 목공소 톱밥 더미 속에서 제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돌석은 헝겊을 풀어 청자 조각을 내보였다. 햇빛을 받은 청자 파편이 영롱하게 빛났다. 그 조각의 단면과 이 정랑 부채의 끊어진 매듭을 맞춰보십시오. 만약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었다. 이몽룡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부채를 내놓지도 숨기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백성들의 눈초리가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정랑, 판윤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다. 부채를 이리 내보시오. 저 아이의 말이 허위라면 당당하게 밝히면 될 일 아니오. 이몽룡은 뒷걸음질 쳤다. 대감, 어찌 천한 놈의 말만 믿고 사대부를 능욕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모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돌석이 연기를 박듯 소리쳤다. 모함이 아닙니다. 나으리, 신발 밑창에 묻어있던 검은 진흙, 그것은 목공소 뒷문 갯벌에만 사는 가시조개 밭의 흙입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틈새에 박힌 조개 조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으리의 신발을 벗겨 확인해 보십시오. 이몽룡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죽어라. 그가 이성을 잃고 돌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판윤의 호위대장이 더 빨랐다.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이몽룡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건장한 무사들이 그를 제압했다. 땅바닥에 처박힌 이몽룡은 괴성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그것은 고귀한 양반의 모습이 아닌 죄를 들킨 짐승의 발악이었다. 판윤은 떨어진 부채를 주워들었다. 붉은 매듭 끝은 뜯겨나가 있었고 돌석이 내민 청자 조각을 대어보자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았다. 판윤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그는 돌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옳았다. 하마터면 억울한 원혼을 만들 뻔했구나. 하지만 돌석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감, 진짜 증인인 오작인 마씨가 납치되었습니다. 이 정랑의 사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돌석의 절규에 판윤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포도청에 전령을 보내라. 당장 이 정랑의 사저를 수색하고 지하 감옥을 샅샅이 뒤져 오작인을 구출하라.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와, 판윤, 대감, 만세, 생선, 장수, 만세. 그 함성은 숭례문 성벽을 넘어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다. 돌석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다. 오물 냄새 나는 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당당했다. 그러나 돌석은 알고 있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권력의 끈은 질기고 놈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진짜 심판의 무대인 공당공탕에서의 대결이 남아있었다. 돌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박노인이 걸어나오는 그날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성부, 대동헌, 다동겐 앞마당은 재판을 구경하려는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윤 대감이 높이 앉아 있었고 그 아래 죄인석에는 포박당한 이몽룡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관복이 벗겨지고 상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만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이 무슨 해괴한 처사입니까? 천한 생선, 장수놈의 모함에 놀아나 양반을 능욕하다니. 조정에 상소하여
대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몽룡의 고함이 공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반대편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돌석이 앉아 있었다. 씻겨놓으니 제법 영민해 보이는 얼굴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비수처럼 이몽룡을 겨누고 있었다. 판윤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좌중을 정돈시켰다. 조용히 하라. 죄인은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내 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여기 있건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이몽룡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라니요.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와 거지놈이 주워온 진흙 덩어리가 증거란 말입니까?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내 부채는 며칠 전 실수로 떨어뜨려 깨진 것이고 신발에 묻은 흙은 강변을 산책하다 묻은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변명은 그럴듯해 보였고 일부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파고든 교묘한 궤변이었다. 판윤이 돌석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저자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겠느냐? 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읍소했다. 대감 물 한 대야와 흰 백자 그릇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인이 신고했던 신발을 대령해 주시옵소서. 흙과 물이 만나면 거짓은 가라앉고 진실만이 떠오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맑은 물이 담긴 대야가 준비되었다. 돌석은 증거물로 압수된 이몽룡의 가죽신을 집어들었다. 이 정랑은 강변을 산책했다고 했습니다. 마포의 강변은 모래와 황토가 섞인 누런 흙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 틈새에 낀 흙을 보십시오. 돌석이 신발을 물에 담그고 흔들자 검고 끈적한 진흙이 물속으로 퍼져나갔다. 물은 순식간에 먹물처럼 검게 변했다. 이것은 썩은 갈대와 부엽토가 쌓인 갯벌의 흙입니다. 그리고 돌석이 물 위를 가리켰다. 검은 물 위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둥둥 떠올랐다. 아주 작은 깨진 조개 껍데기 조각들이었다. 그러면 공공신 쥐개꺼우 돌석이 뜰 채로 그것들을 건져내어 흰 그릇에 담자 푸르스름한 빛깔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가시조개 작은의 껍질입니다. 이 조개는 강변 산책로에는 살지 않습니다. 오직 목공소 뒷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죽음의 갯벌에만 서식합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 묻을 수 없는 흔적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몽룡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돌석은 멈추지 않았다. 신발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랑이 사건 당일 목공소 뒷문으로 침입했다는 명백한 증좌입니다.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몽룡은 입을 뻥끗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 글에 100번 양보해서 그곳에 갖다 치자 길을 잃어 들어갔을 수도 있지.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살인의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흉기도 없지 않느냐. 판윤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합죽선을 집어들었다. 흉기라 내 놈이 끝까지 그 입을 놀리는구나. 판윤은 부채를 천천히 펼쳤다. 대나무살이 델르륵 소리를 내며 펴졌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채였다. 하지만 판윤은 부채의 손잡이 부분, 즉 선추가 매달려 있던 고리 부분을 유심히 살폈다. 그리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반대 방향으로 비틀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부채 손잡이가 분리되더니 그 속에서 섬뜩한 빛을 내뿜는 얇은 칼날이 드러났다. 길이는 짧았지만 양날이 서 있는 찌르기에 특화된 암기 안치였다. 공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삼켰다. 이것이 네가 말한 산책용 부채더냐. 판윤의 호통에 이몽룡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공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누군가를 부축하며 들어왔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걷기조차 힘겨워 보이는 노인, 바로 오작인 마씨였다. 판윤이 급파한 군사들이 사저의 지하 감옥에서 그를 구출해낸 것이었다. 마씨는 비틀거리며 죄인석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몽룡을 가리켰다. 저 저놈입니다. 저 칼입니다. 마씨가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최 객주님의 가슴에 난 상처, 좁고 깊은 그 자창은 바로 저 부채 속의 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놈이 나를 협박하여 거짓 거만서를 쓰게 하고 입을 막으려 납치했습니다. 마씨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돌석은 마씨를 부축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들으셨습니까? 대감, 이것이 진실입니다.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추악한 살인의 전말입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공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분노하며 이몽룡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 살인자를 처단하라. 이몽룡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채 칼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교만과 오만이 만들어낸 파멸의 증거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판윤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아버님이 가만히 계실 줄 아느냐?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판윤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죄인 이몽룡은 들어라. 너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죄를 힘없는 백성에게 뒤집어 씌웠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을 납치하는 등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질렀다. 이에 국법에 따라 내 놈의 관직을 삭탈하고 형조로 이송하여 엄히 다스릴 것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포졸들이 이몽룡을 끌고 나갔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백성들의 야유 소리에 묻혀버렸다. 판윤은 자리에서 내려와 돌석과 마씨 앞으로 다가왔다. 너희들의 용기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 참으로 장하구나. 판윤의 따뜻한 말에 마씨는 엎드려 통곡했고 돌석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흙탕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난 연꽃처럼 돌석의 진심은 결국 하늘에 닿았다. 공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비로소 세상이 제 색깔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돌석은 햇살 속에서 웃었다. 이제 박노인을 데리러 갈 시간이었다. 며칠 후 서소문 감옥의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로 늙은 목수 박노인이 눈을 찡그리며 걸어 나왔다. 옥사리의 고초로 얼굴은 반쪽이 되고 수염은 덥수룩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다시 찾은 자유의 기쁨으로 젖어 있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돌석이 어르신하고 외치며 달려가 노인의 품에 안겼다. 뒤이어 붕대를 감은 오작인 마씨도 절뚝거리며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대화였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한양 바닥에서 돌석의 이름은 영웅처럼 떠들썩하게 오르내렸다. 판윤대감은 돌석을 따로 불러 치하하며 큰 상금을 내리려 했다. 심지어 눈썰미가 좋으니 포도청의 나졸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돌석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그저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이 편합니다. 관복은 제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돌석이 원한 포상은 단 하나. 박노인에게 압수되었던 공구들을 돌려주는 것과 마씨가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는 부탁뿐이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마포나루는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돌석의 좌판에 몰려와 사건의 전말을 묻곤 했지만 돌석은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라며 싱긋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억울한 일이 바로잡혔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했다. 강물은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돌석은 다시 칼을 들어 능숙한 솜씨로 생선을 다듬었다. 그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더 힘차고 거침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박노인이 지게에 무언가를 쥐고 시장을 찾아왔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놓은 것은 백향목으로 짠 튼튼한 생선 물통이었다. 돌서가 내 목숨을 구해준 값이다. 평생 써도 썩지 않을 게다. 노인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돌석이 물통을 쓰다듬어 보니 나무의 결이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짜맞춤 기법으로 만든 장인의 혼이 담긴 명품이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제 물 셀 걱정은 없겠습니다. 돌석이 환하게 웃자 박노인도 허허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지난날의 고통이나 원한 따위는 섞여 있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고 비온 뒤의 땅이 더 굳어진다는 것을. 늙은 목수는 다시 대패를 잡았고 늙은 오자기는 양지 바른 곳에서 손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평온을 찾았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장터의 파장 분위기가 감돌 무렵 돌석은 이를 정리하고 강가로 나갔다. 그는 신발을 벗고 강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강물이 발가락 사이의 진흙을 씻어내고 흘러갔다. 범인을 잡았던 그 검은 진흙은 이제 더 이상 끔찍한 증거물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비옥한 펄로 돌아가 있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돌석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돌석은 강물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흐르는 물처럼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다에 닿는 법이다. 정의도 그와 같으리라. 저 멀리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구성진 뱃노래 가락이 들려왔다. 돌석은 박노인이 만들어준 새 물통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포나루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소년의 긴 모험도 강물에 녹아 전설처럼 흘러갔다.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해가 뜰 것이고 돌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가장 싱싱한 생선을 팔 것이다. 바람이 시원했다.